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뭐 중국발 황사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하니까 외출을 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제 옛날에 한 4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던 기숙사입니다. 아주 니담 홀이라고 하는 기숙사였는데요. 지금 그 모습이고 제 뒤에 바로 보이는 건물은 이제 사감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여러 가지 홀 같은 게 있는 거고 그 옆에 이제 하얀 건물 거기에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홀입니다. 정말 근데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한 가지 정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이런 건물들이 과거에 니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저택이에요. 살던 저택을 학교에 기증을 한 겁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기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증해서 인제 기숙사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여러 곳곳에 있는 기숙사들이 거의 부호들이 저택을 기증한 게 많습니다. 부호가 아닌 경우도 인제 기증한 경우가 많은데 캠브리지 대학에 제가 가서 한번 들렸던 그 학생들의 기숙사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살던 집을 캠브리지 대학 기숙사로 기증을 해서 지금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런 문화가 발달돼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 옛날에 공부하던 기숙사 모습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경제 기사 해설을 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 드리는 명품 시사회죠. 3월 29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베이징의 미세먼지 최악의 향사가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대기 정체로 장기간 머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야 컨트롤할 것인지 정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한중 관계가 너무 한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물 해달 제재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483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약 20조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는데 주로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자영업자 340만 명은 선거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385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그중에 340만 명은 4.7 보선 전에 지급한다.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졸속으로 성급하게 선거를 앞두고 처리됐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래서 오늘 주로 집합 금지 업종에서 집합 금지 지속됐느냐 완화됐느냐, 영업 제한 업종이냐, 그다음에 일반 업종 중에서도 경영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7 종목으로 나누어서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요.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4 곳까지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노임상들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는 세금도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급할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꼭 노임상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제일 큰 문제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굉장히 예사로 생각을 합니다. 에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LA에 폭동이 있었을 때 LA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한인 가게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피해를 접수를 하라고 하니까 막상 접수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한국인들은 세금을 그동안에 안 내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세금을 안 내와서 그렇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요즘처럼 그냥 세금 폭탄 이건 문제가 있지만은
정부가 꼭 해야 할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꼭 해야 할 것은 세금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공동생활, 국가에서 공동생활하는 데는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것이 납세의 의무. 그래서 그걸 보통 국민의 4대 의무 그러면 옛날에 납세의 의무, 병력 의무 등등 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병력도 우리 국방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납세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금은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걷으면 안 되고요. 꼭 국가가 필요한 만큼은 공동으로 어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보면 1차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을 지급하고 2차 3차는 선별지원이라고 해서 7조 9천억, 7조와 9천억을 9조를 각각 지원했는데 이번에 선별지원도 19조 5천억, 1차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때도 4.15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4.7 보선을 앞두고 1차보다 훨씬 많은 말만 선별이지 19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냥 살포를 합니다. 정말 우리 정부 완전히 현대판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돈을 풀어서 살포를 해서 재미를 본 여당이 이번에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가운데서 19조 5천억을 그것도 선거 전에 거의 대부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LH 사건 때문에 또 선거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졸속으로 지금 모든 공무원 재산을 등록하고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한다.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이거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워낙 선거가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뭐 부산, 서울에서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여당이 열세에 몰리다 보니까 그냥 위헌도 상관없이 그냥 소급해서 몰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런 얘기를 아마 지금 오늘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직자 하면 약 150만 명이고 친인척까지 합하면 그 6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검증하느냐. 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고 또 소급 입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해서 그냥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그것도 급하게 오늘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소급은 헌법 위배라더니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의 초강수를 무리하게 두고 있는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친일파 때 몰수는 이익의 5배를 환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오늘 주요 이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이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거, 그리고 공직자는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그다음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50억 이상의 이익을 보면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를 하는 소급 입법을 추진한다.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미 대충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투기 근절 대책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오늘 아침에 벌써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대차 상한법 3법 전세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고 2+2 그래서 최대한 4년까지 전세를 살 수가 있죠. 이번에 안 올리면은 지난번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올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4년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전세 상한제 시행 직전에 14%를 올렸다.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이게 지금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인제 상한 직전에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법 위반 사항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김상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까지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경제개혁연대라는 것을 이끌면서 공정과 정의를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임대차 상한제 시행 직전에 전셋값을 14%나 올렸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얼마 전에 뭐 LH 투기 사건 때문에 청와대에 또 무슨 경비과장인가도 걸리고 또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또 부인이 또 뭐 투기했다고 그러고 또 그 외에 뭐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방자치제 단체 위원들, 공무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완전히 부패와 투기의 덩어리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언제나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국민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심지어 일가구 1주택인데도 공시지가를 엄청 올려서 세금 폭탄을 안깁니다.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노후에 퇴직하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뒤에서 엄청난 부동산 이득을 취하고 이런 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좌파 특권층의 진면목입니다. 뭐 좌파건 우파건 떠나서 특권층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작은 정부라 된다. 권력은 커지면 안 된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성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고한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게 되고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런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대기업은 안 된다라고 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본인은 이렇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데서 안타깝습니다. 표리부동이란 말을 쓰죠. 5% 제한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 올렸다는군요. 불과 이틀 전에. 야 정말 고위공직자 759명을 전수조사했더니 39명이 지난해 전셋값을 올리고 5% 이내 올린 사람은 7명밖에 없었다.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7명은 그래도 좀 법 시행 전이지만은 5% 이내로 올리는 좀 양심적인 그런 공직자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32명이 5% 이상 올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 그러면 뭐 대충 이 정부와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표리부동한가.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이미 다 드러났죠. 공정을 외치면서 공정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죠. 대한민국이 집권 세력이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뭐 병력 주로 그거면 세 가지입니다. 병력, 재산, 병력, 교육, 자녀 교육 이 세 측면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은 하는 것은 내로남불 공정한데 국민들은 공정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긴 종부세가 5년 후에는 서울의 절반이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고 전농동이라든지 송파구 이런 데 전농동 레미안도 220만 원, 송파구 헬리오도 66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뭐 한 30평 정도 아파트입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위헌 논란도 있고요. 헌법 불합치 판정도 과거에 아마 났을 겁니다. 노무현 때인가 아마 났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추미애 다시 또 토지 공개념을 주장도 하기도 했어요. 손바닥 크기가 팽수는 손바닥 크기 차이인데 세금에 9억이 낳는 기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공시지가에 그냥 중구난방 책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가운데서 LH공사 직원들은 1인당 성과급을 1,851만 원 정도, 평균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성과급을 잔치를 벌였다고. 임원들은 1억 정도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LH공사의 부채가 약 12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투기를 저지르고 기관 내에 그냥 기강회의는 만연되어 있는 속에서 이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광해의 정부에 포함됩니다. 큰 정부는 안 된다는 것을, 큰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부패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런 남용한 투기 이런 것들이 만연될 수밖에 없다는 거. 조금 전에 청와대, LH공사 등등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안 된다. 큰 정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문제가 있죠. LH공사 수술대 오르는데 더 가관은 주거복지청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직을 청 뭐 이런 거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K방역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을 만들더니 이번에도 주거복지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해서 뭔가 계획 개발은 가급적 민간의 이양을 생각은 하지 않고 법무부를 쪽에서 국토부가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교수, 전 경희대 교수,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중국도 이렇게 하지 않는 시장 기능이 완전 무시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참여연대에 이어서 경실련까지 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뉴스를 돌려서 지금 수혜준화 사태가 난립니다. 수혜준화의 큰 배가 약 400m 되는 배가 좌초되어서 수혜준화를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발이 묶인 배가 429층이나 되어서 만조대를 놓치면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혜준화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단에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도 차량 100만 대, 그다음에 5G 폰 30%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무역 손실만 최소 2천억 불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2년 전에 150년 동안 사용하던 유라시아 항로가 막혀서 한 척당 3억 원을 정도 더 들여서 희망봉을 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류 지연이 우려가 되면서 HMM 선박의 4척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얘기했던 한국형 뉴딜 펀드가 공개됩니다. 21.5%까지 손실이 보존되는 뉴딜 펀드라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본래 펀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고 해서 이익이 나면 이익을 보고 손해가 나면 손해를 보는 건데 관제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21.5%까지 손실을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0.9%포인트 차이긴 하지만은 애플을 2월 달에 애플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조금 앞섰다. 삼성이 23.1%, 애플이 22.2%라 0.9%포인트 차이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앞섰다는 반가운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 반면에 LG는 특허만 남기고 폰만 출소한, 특허는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거죠. 과거에 노키아라든지 블랙베리 같은 그런 모델로 간다는 거죠. 특허는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결국은 LG전자가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폰에서 철수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건데 또 반도체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제 넘어가려 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매그나 칩이 중국의 사모펀드와 계약을 하기로 공개 매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하이디스라고 하는 하이디스가 뭐냐면 역시 이 매그나 칩도 과거 하이닉스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었거든요. 하이닉스가 굉장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이닉스가 과거 이제 현대전자가 그 하이닉스로 바뀌고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가서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 현대전자와 하이닉스 시절에 굉장히 자금난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에서 LCD를 생산하던 파트가 하이디스라는 로 이제 분석가 됐는데 LCD 생산 하이디스가 중국의 BOE라고 하는 당시 삼류축에도 못 끼었던 BOE에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LCD 기술이 그대로 그냥 중국 업체에 넘어갔어. 중국이 지금 LCD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중국한테 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메가나칩이 넘어가면 메가나칩은 지금 현재 올레드를 생산하는 TV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올레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작동시키는 핵심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LCD를 한국의 LCD 산업을 접수하는 데 이어서 한국이 전 세계 가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올레드를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요즘 그야말로 완전히 광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잘못하면 우리 그런 기술까지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산업 정책에 관한 전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구나 반도체는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산업 정책에 관한 어떤 그랜드 디자인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기술이 우리를 추월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중국에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2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달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 노동계의 얘기고 이미 벌써 다른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복지비라든지 혹은 주휴수당 등등 합하면 이미 벌써 10,000원이 넘었었다 하는 것이 갱년기의 의견이고요. 노동계에서는 아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빨리 10,000원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을 금년에 아마 최저임금 인상에 또 논쟁이 굉장히 격해지고 또 얼마 전에 격해질 전망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노동자 대표 5명을 민노총이 전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또 민노총과 한노총 간의 대립이 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은 물가를 올리고 산업 경쟁력을 먹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7년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88년부터 6년간 임금이 20%씩 매년 올라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한 5년이 되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급등을 하면서 기업들이 또다시 해외로 나가는 더 나가는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비 기업이 계속 증가해서 2016년 말으로 좀비 기업 비중이 30%였는데 지금은 40%로 10%포인트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노총과 한노총끼리 서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런가 하면 또 고용은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 경쟁사들은 구조조정 중인데 한국 생산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부품 수가 37% 줄기 때문에 조립 공정 라인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데 주로 자동차는 부품을 생산해서 조립을 하게 되죠. 조립 라인에서. 근데 부품 수가 37%나 주니까 조립 라인의 인력이 불가피한데 계속 사내 도급 직원들 직고용한다든지 해서 인력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만 하더라도 35,000명이었는데 지금 2019년 말에 36,295명으로 현대차 생산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포드나 다임러 전부 다 지금 가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 전기차라는 이런 첨단 쪽의 연구 개발 인력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노조와의 협약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위기가 예견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미래, 과학기술 인재가 지금 우리나라 40년 평균화, 대학 반값 등록금 13년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도 피폐화되고 인재 육성이 안 되면서 과학기술 인재가 위기가 이미 벌써 발생을 하고 있죠.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플랫폼 경제인데 이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플랫폼 전자상거래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앱에 소비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가 그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를 다 공개하면 개인정보 공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해킹이라든지 뭐 등등 또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플랫폼 사업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야 된다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또 지금 지금 현재 그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그다음에 그 가입자들 간에 그 분쟁을 조정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고 지금 현재 그 타다 금지법 같은 것을 또 발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그 가입자 플랫폼 가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또 상생 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앞에 걸 좀 예. 상생법이라고 그래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역 상공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 뭐 그런 조항도 들어있는 법안도 발의되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확보가 안 되어서 백신 접종이 잘 안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소비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백신 접종이 안 돼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가 백신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만 상반기에 약 77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접종 희망자의 비율이 70%를 밑돌게 되면서 큰 위기가 지금 위기가 드러나고 있고요. 다른 또 백신들이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예컨대 뭐 얀센이나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지금까지도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려서 지금 많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 11월 달까지 과연 집단 면역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한 김에 정부는 미국에 신형 주사기를 줄 테니까 백신을 좀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백신의 그 접종률이 한국이 1.6%입니다. 이게 지금 백신 접종이 1.6%라고 접종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백신 2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 전체가 0.8%밖에 면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의 한 달쯤 됐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11월 달까지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볼 때 너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영국은 43%, 독일은 10%, 이스라엘이 60%, 미국이 27%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너무 늦다. 지금 현재 여기가 접종의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105번째 정도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백신 접종 순위가 전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105위에 그치고 있다. 완전히
전 세계 150여 개국 중에서 105위에 거치고 있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랑만 했지 실제 백신을 접종하지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백신에 지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백신 접종이 늦어지면서 경제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약 한 7월 정도면 집단 면역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카드 소비도 불을 붙고 해서 올 성장률이 7%대로 계속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7.3%, 골드만삭스도 7.0%, 뱅크 오브 아메리카 7.0% 이렇게 전망이 속속 지금 7%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의 7% 전망은 지금 현재 45년 만에 미국, 중국을 추월하는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금년에 한 약 6.5%, 6에서 6.5%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7%대 성장에 되면은 당연히 중국을 앞지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곡물 가격 지수가 7년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50%씩이나 오르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이번에 뭐 거의 지금 뉴욕 주식 증시 상장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만 국내 지금 현재 배달 쪽에서 완전히 배달 전쟁 2라운드가 붙었다 해서 지금 쿠팡과 그다음에 배민, 그다음에 요기요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출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 마이데이터가 8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금융사와 핀테크 간의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근데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 우리은행은 네이버 파이낸셜, 그다음에 롯데카드는 뱅크샐러드,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 현대카드는 네이버 등등.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해상보험은 보험앱이라든지, 삼성생명은 투비콘, 한화생명 카카오페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 간의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새 그런가 하면은 핀테크 인공지능 자산 관리가 1년 새 5배나 급성장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 로보 어드바이저사 중에서 에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만 명이나 가입해서 평균 수익률이 28%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핀트가 42만 명이 가입해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13%라는 얘기가 나왔고, 파운트는 14만 명이 가입해 있는데 평균 수익률이 15.6%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결국은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목적은 오직 하나. 그렇지 않아도 고갈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급적 고갈화 시기를 수익률을 높여서 고갈화 시기를 늦춰서 국민들의 노후에 연금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그 외 다른 목적으로 뭐 주가를 부양한다든지 혹은 기업 지배 구조를 기업을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연금 사회주의죠. 그런 것에는 절대로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마침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국내 주식 확대는 보류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이 경우에 동학개미들이 어쩌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전 국민 주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도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르다. 전 국민 주주 시대 반기업 정서는 바로 반국민이 되겠죠. 결국은 전 국민 주주 시대는 기업이 잘 돼야만 국민도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재테크의 동반자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비트코인 지금 이제는 뭐 전기차도 사고 편의점이나 극장 등 암호화폐 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 물론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산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스퀘어 같은 데서도 1억 7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고, 라인도 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하고, 카카오도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하고 있고, 넥슨도 국내 거래소 코빗이나 유럽 거래소를
했고, 다날이 지금 이제 페이코인을 발행해서 편의점이나 이마트, CGV 등 영업관에서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60%가 2030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군요. 보호장치가 위협하니까 소액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앱 월간 사용자 수가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107만 명이었는데 지난 6월 달에 312만 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아침 제가 시세를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55,7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1.29% 하락했지만 제가 일주일간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지금 좀 확실치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전일에 비해서 어제가 6,600, 857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2.2% 상승을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204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1.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이 넘어도 자녀 대학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인의 인생 사이클이 바뀐다. 근데 문제는 환갑이 넘으면은 직장을 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무슨 수로 일을 합니까? 이게 좀 큰 문제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30대 자녀들은 결혼이 늦어지면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비율이 20대 후반보다 벌써 비중이 역전되었다. 그러니까 출산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 결혼도 늦어지고 부모가 뒷바라지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평균 출산 연령의 증가율이 한국이 1990년대에 비해서 2017년에 4.7%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계속 고령 출산 비율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부모 조건을 갖출 때까지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양광이 문제인데요. 태양광이 지금 너무 많이 묻지마 태양광을 하는 바람에 공급 과잉으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태양광을 지금 계속 확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REC라고 그래서 일종의 태양광의 가격인데 가격이 계속 지금 이제 2019년만 하더라도 7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3만 원까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인증서 거래 가격인데요. 이게 인증서 거래 가격이 7만 원 하던 것이 3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서 제주도에서 신한 태양광이 셧다운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체들도 좀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결국은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한전 적자가 지금 한전의 부채가 한 130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토요주택개발공사입니다. 전부 정책을 수행하느라고 진 빚들인데요. 결국은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업에 금융 공기업에 정치권 낙하산이 점령을 하고 있다. 감사나 비상임이사 53명 중 21명이 대선 캠프나 여당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낙하산 금지 공약은 공룡불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재무제표도 읽지 못하는 공기업 금융 공기업 낙하산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또 개인적인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뭐 아무튼 재무제표도 읽지 못하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권 출신들이 그냥 무더기로 공기업에 내려오는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 포스트 정권에는 수십억 적자에도 억대 연봉을 감사해 청와대에서 낙하산이 늘었다. 그런 얘기고요. 국책연구위원도 돌려막기 인사를 하고 있다. 계속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KDI라든지 경제인문사회 이사장, 그다음에 뭐 노동연구원장, 그다음에 금융연구원장 등등 전부 지금 1년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3년 임기에 알박기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임금법 판사 73명 중 18명이 요직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에 군대에서 하나회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하나회를 그야말로 질심을 가지고 해체한 것처럼 옛날에 구하실 때 해체했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거 뭐 심지어는 김명수 법원의 특권 사조직이 아니냐, 당장 해체하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리에 보이는 그 제가 공부했던 기술사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정말 심지어 유명한 존 메이나드 케인지도 본인이 살던 사저라든지 이런 그 저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저택들을 사후에 학교에 많이 기증을 해서 후세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